네, 안녕하세요. GTS 한국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4 수능 바로 작년 11월에 시행됐던 수능 시험이지요. 2024 수능 한국사를 찬찬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낱낱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 수능 한국사 같은 경우는 30분 동안 응시하는 시험이고요. 총 20문제가 나옵니다. 만점은 바로 50점입니다.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획득하면은 절대평가에 따라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출제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에서 두 문제가 나왔군요. 자, 청동기 시대와 발해가 출제가 됐습니다. 고려시대에서는 태조 왕건과 공민왕, 두 명의 왕이 출제가 됐군요. 조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명의 왕이 출제가 됐습니다. 성종과 정조, 조선 전기 한 명, 후기 한 명 이렇게 나왔네요. 두 문제. 자, 여기까지 총 6문제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전근대사라고 부릅니다. 6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개화기에서는 총 5문제가 나왔습니다. 강화도조약, 이모군란, 동학국민운동, 일산의학, 애국계몽운동까지 총 5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근대사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문제가 출제된 일제강점기 되겠습니다. 3, 40년대 일제 지배정책, 그 다음에 1910년대 우리의 저항, 3.1운동, 대중운동, 한국광복군까지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는 총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50 총선거, 김영삼 정부, 4.19 혁명, 7.4 남북공동 성명까지.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개화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근현대사에서 무려 1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전 근대사의 2배가 넘게 근현대사에서 출제가 됐다라는 것을 좀 읽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앞에서부터요? 아니죠. 바로 근현대사 먼저 잡고 가는 게 마음 편합니다.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고대에서 지금까지 출제돼 왔던 주제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청동기와 발해에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횟수 한번 보세요. 청동기 외에도 신석기 시대가 꽤 비중 있게 출제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발해 말고도 고구려 또는 백제로 고대 사회 문화가 많이 출제가 됐구나라는 것을 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수능 한국사 문두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밑줄 친 뭐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또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주로 이 두 가지로 통일이 돼 있는데 자, 이 시대 한번 볼까요? 자, 사진 고인돌 나와 있고요. 고인돌 농업 생산량 늘었고 계급 발생, 군장이 나타났다. 바로 이 시대는 네, 맞습니다. 청동기 시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5번 비파형 동검이 제작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지요. 자, 관련된 키워드를 빠르게 살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영상은 문항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숲을 보는 그런 영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 선지에 대한 풀이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사유재산이 발생하면서 더 가진 놈, 덜 가진 놈, 전쟁이 많아집니다. 이긴 놈은 진 놈을 노비로 삼으면서 계급이 발생하고요. 지배자, 일명 부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군장 출현, 그 다음에 이 군장이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파형 동감이 제작이 됩니다. 죽고 나서 이 군장을 묻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돌을 올려서 고인돌 만들었고요. 최초의 국가가 성립됐던 시기가 청동기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들은요, 문항, 자료 또는 정답 선지로 사용된 키워드를 표시를 따로 해 놓은 겁니다. 그 외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꽤 자주 나오는 키워드니까 같이 정리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간에 보면은 성왕이 나와 있습니다. 함정이죠. 왜냐? 우리는 백제에도 성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고 백제를 찾는 순간 망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면 결정적으로 오경 15부 62주가 있다. 이런 힌트가 나와 있네요. 바로 발해라는 국가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이건데요. 유학 교육기관 중에 하나죠. 뭐 신라의 국학, 그다음에 고려의 뭐 국자감, 조선의 성균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해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건국했고요. 정효 공주묘, 그다음에 일본 국서를 보면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하려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발해의 무왕 때는 장문휴로 하여금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치기구로 삼성 육부를 뒀죠. 자, 이 삼성이 바로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 여기 자료에 두 개가 나와 있지요. 자, 지방행정체제로는 오경 15구 62주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를 여러 번 옮기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수도가 상경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주자감을 설치해서 유학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꽤 자주 나왔던 키워드가 바로 해동성국으로 불렸다라는 거였습니다. 한번 알아두면 좋겠네요. 발해는 꽤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둡시다. 자, 다음은 이제 고려와 관련된 키워드, 주제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이 나왔고요. 공민왕이 나왔는데, 자, 고려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까지 경제 문화가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덜 출제됐던 주제에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공민왕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던 주제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나왔습니다. 고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줄 친 이 왕은 누굴까요? 고려를 건국했다. 여기에서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바로 태조 되겠습니다. 태조. 정답은 1번 훈요 10조를 남겼다. 일종의 이제 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태조 키워드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했다. 자료에 나왔죠. 호족 포용하려고 했었다. 이것도 자료로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정략결혼, 그다음에 성씨를 하사하기도 하고요. 친척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신관제도와 기인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민생안정책으로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요. 불교를 장려해서 뭐 연등의 팔관회 같은 빅 페스티벌을 열기도 했었다. 북진 정책을 추진하죠. 그래서 지금의 평양인 서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고 거란을 적대시하기도 했습니다. 고구려 계승을 표방했다. 이게 이제 발해랑 공통점이면서 자료에 나왔던 키워드죠. 그리고 정답으로 군요10조 후대 왕들한테 이 10가지는 꼭 지켜라 라면서 이제 남긴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next. 바로 공민왕 문제입니다. 공민왕 문제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공민왕에 대한 자료를 주기보다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로 출제가 된 겁니다. 이럴 경우에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가 자료를 보면 정중부가 나와 있습니다. 의종과 태자를 쫓아내고 태손을 죽였다. 바로 무신정변을 나타낸 자료 되겠습니다. 나 자료는 위화도, 그러면 끝나죠. 바로 위화도 회군 이성계와 관련된 내용 되겠습니다. 고려 말이죠. 조선이 건국되는 그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고려 전기와 후기로 우리가 보통 구분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고려 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국민왕과 관련해서 5번 되겠습니다.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왕이 국민왕이죠. 그러니까 원나라가 약화되던 그런 시기에 그런 자주 정책을 취하기도 하고 반권문세족 정책을 취하기도 했던 왕입니다. 꽤 자주 출제되는 왕이니까 빠르게 한번 또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고요. 그다음에 원나라가 간섭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 바로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기도 합니다. 관제를 복구하고요. 몽골풍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승려 신돈을 등용을 하고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다 풀어주고 억울하게 땅 뺏긴 거 다시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개혁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었던 키워드가 바로 전민변정도감,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 공격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처를 제거하고요. 권문세족을 견제했고요. 그 대신 신진사대부를 등용을 해서 권문세족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민왕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조선시대 출제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종, 조선 전기의 성종, 조선 후기의 정조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특이하게 임진왜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과 조선 후기 경제사회가 꽤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그냥 왕으로만 쭉 깔아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힌트가 너무 많죠. 조선 9대왕, 대정, 대세, 문단세, 예성 이렇게 하면은 9번째 왕이 걸립니다. 키워드를 보기에 앞서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뭐 다 그냥 제시가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붉은색으로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쓴 요 네 가지가 다 나와 있죠. 자, 조선 9대왕 홍문관을 설치했고요.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반포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점. 경국대전을 편찬 시작한 왕은 바로 성종이 아니라 세조라는 사실을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살인을 등용하기도 했었다. 쉬운 문제였죠. 자, 요게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그런 문항이었는데 밑줄 친 이 왕은 바로 정조입니다. 정답은 탕평책을 추진했다. 2번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여기를 보면 됩니다. 규장각, 그다음에 장용령.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정조는 영조의 뒤를 이어서 탕평 정치를 추진했던 왕입니다. 규장각이라는 학술 기관을 설치해서 여기서 이제 정책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이때 이제 서얼들을 차별받던 서얼들을 많이 등용을 했죠. 젊은 관리들을 직접 개인 과외를 통해서 재교육하는 초계 문신제를 운영하기도 했었고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해서 이렇게 곁을 지키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잘 알죠, 여러분들 수원 화성을 조성하기도 했었고요. 통공정책이라고 해서 육의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 상인들에 대한 금 난정권을 폐지해서 일정 부분 자유로운 상행위를 허용해 주기도 했었다. 경제정책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근현대사로 들어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개화기입니다. 꽤 많은 문항들이 출제가 됐었죠. 이 중에서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은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출제가 됐고요. 을사늑약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었죠. 역시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조금 생소한 문항이 바로 애국계몽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보안회가 출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자, 먼저 강화도 조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요호가 허락 없이 강화도에 접근하자 바로 운요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요호 사건 하면 여러분들은 자동 반사적으로 아하, 강화도 조약이구나 라고 떠올렸을 텐데 선지를 보니까 강화도 조약은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강화도 조약은 사실은 별명이에요.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이게 조금 난이도가 선지에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네요. 자, 운요 사건이 배경이 돼서 1876년도에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왜 불평등하냐? 해안 측량권, 영사재판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개항을 하게 됐었다. 잘 알고 있죠? 자, 두 번째 문제.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바로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뭐, 제목을 찾아라. 뭐, 거의 이 수준의 난이도 낮은 문제였습니다. 키워드, 신식군대 별기군에 비해서 구식군인들이 차별을 받았고, 여기에 이제 급료 문제, 그러니까 월급 문제,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았죠. 여기에 이제 빡쳐가지고 터졌던 게 바로 임오군란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구식군인 급료.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이 당시에 흥선대원이 일시 집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옵니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요. 그래서 싹 진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자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일본이랑 조선은 제물포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청나라와는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을 체결함으로써 내정 간섭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까지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모군란. 여러분들 결과도 좀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배경과 결과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프랑스가 나오면은 왠지 외규장각 도서에서 병인양요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읽어보면은 너무나 대놓고 전봉준이라고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키워드는 동학농민운동, 정답은 직강속 2번 되겠습니다. 전봉준 동학농민운동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1894년도에 일어났고요. 고부, 그다음에 황룡촌 전투, 황토현 전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농민군이 승리했던 그런 곳입니다. 정부군이랑 전주화약을 맺고 다 해산을 하죠. 고향에 내려가서 집강소를 설치하고요. 이곳에서 패전개혁을 해 나가다가 들어와 있던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해서 우리가 일본군을 몰아내고 임금님을 구해야겠다라면서 2차 동학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전라도의 남접과 충청도의 북접 같이 연합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다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정부 관군을 만나서 열심히 싸우다가 전멸하고 말죠.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꽤 자주 출제되는 그런 주제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정리해두기 바랍니다. 을사늑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 뭔가 좀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자, 뭐 베델 나오고 대한매일신보 나와서 국채보상운동으로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아하, 여러분들 을사늑약이구나라고 알아두고 정답은 4번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는 원인이 되었다. 세트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을사늑약 나오면은 헤이그 특사가 굉장히 정답으로 많이 나와요. 또는 헤이그 특사가 문제로 나오면은 왜 이 파견이 됐니? 배경을 많이 물어보는데 정답 선지로 을사늑약을 고르면 되겠죠. 1905년 러일 전쟁 직후에 일본이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했던 그런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고 여기에 이제 협조했던 다섯 대신을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2년이 지난 1907년에 고종이 이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던 네덜란드 헤이그에 3명의 특사를 파견하기도 했지만 뭐 원하는 뜻대로 잘 이루어지진 않고 오히려 이걸 빌미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조금 생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복에 종로에서 거의 날마다 보안회가 주관하는 보안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일본이 한국의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애국계몽 단체 중에 하나가 보안회예요. 자, 보안의 키워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본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가 성공한 겁니다. 물론 이걸 계기로 보안회가 강제 해산당하기도 하지만요. 자, 이거랑 헷갈리는 게 바로 독립협회 활동입니다. 자, 독립협회는 훨씬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활동을 했던 단체인데 이때는 러시아의 전령도조차 요구를 철회를 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뭔가 요구를 철회시켰다라고 해서 이게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본과 관련된 건 보안에, 러시아와 관련된 거는 독립협회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입니다. 5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죠. 여기 한번 볼까요? 23번이나 출제가 됐던 게 바로 1930, 40년대 지배정책입니다. 나올 만한 게 나왔죠? 자, 그리고 대중운동도 뭐 꽤 자주 나오고 3.1운동도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조금 생소한 게 1910년대 저항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밑줄 친 법령, 국가총동원법 되겠습니다. 3, 40년대 지배정책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정답은 4번이고요.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냥 3, 40년대 일본 지배정책이다. 한 가지 전쟁이 더 있죠. 1941년도의 태평양 전쟁. 자, 이 전쟁 기간 중에 전쟁 수행을 위해서 국가총동원법이 제정이 됐고요. 한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를 합니다. 키워드 굉장히 많아요. 그냥 주로 이제 강제적인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미지화하면 좋겠습니다. 징병제, 징용령, 이른바 위안부, 그 다음에 금속 공출, 그 다음에 배급제,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기도 하고요.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게 지금의 초등학교로 다시 이름을 바꾼 거죠. 조선어 사용 금지를 했겠죠. 그 다음에 강제로 창씨 개명을 강요하기도 했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그런 억압적인 그런 정책들이 주로 3, 40년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1910년대 저항과 관련된 문항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주 지역, 미국이죠, 미국. 미국 정부의 요청. 뭐 이렇게 봤을 때 이 가에 들어갈 내용은 뭔가 미국에서 활동했던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1910년대 저항인데요. 미주 지역에서는 대한인국민회가 활동을 했습니다. 자, 중국 상하이에는 어떤 단체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렇죠. 신한청년당이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주 지역에서는 서간도 지역에서 삼원보라는 마을이 개척이 되고 여기에 이제 유명한 학교 바로 신흥무관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북간도 지역에서는 용정 명동이라는 마을이 건설이 되고요. 북로 군정서 나중에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무장단체죠. 김좌진 장군 떠오르면 되고요. 연해주 지역에서는 신한촌이라는 마을이 조성이 되고 주의하셔야 돼요. 미주 지역의 대한인국민회 이름이 조금 비슷합니다. 대한국민의회가 활동을 하기도 했었다. 한편 이때 국내에서는 주로 비밀 결사 조직이 있었는데요. 박상진의 대한광복군, 임병찬의 독립의군부 좀 이렇게 짝지어서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최근에 좀 이렇게 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서 출제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주제니까 1910년대 지역별로 또 단체 이름 이렇게 좀 짝지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운동인가요? 이 운동은 잘 읽히지 않죠? 근데 독립만세 나오고 고종의 서거 이렇게 나왔죠? 바로 3.1운동입니다. 정답 찾았나요? 바로 1번 문화통치 실시
계기가 되었다. 1919년 고종의 장례일에 맞춰서 준비가 됐던 게 3.1 운동이죠. 파리 강화 회의에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기도 했었고요. 민족 대표 33인이 먼저 준비를 합니다. 자, 태화관에서 근데 자기들끼리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자진 체포가 되죠. 이때 이제 민중들은 탑골공원에서부터 쏟아져 나와서 3.1 운동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일본이 보복하죠. 제암리 학살 사건이 대표적이고요. 자, 이제는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3.1 운동의 결과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이른바 문화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빨간색은 자료나 선지에 나왔던 키워드라서 표시를 한 거예요. 특별히 중요해서 표시한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지요. 자, 여기 좀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1운동 주로 결과를 많이 물어봐요. 임시정부 수립이 정답으로 나오거나, 자, 이번처럼 이른바 문화통치가 시작이 됐다. 둘 중에 하나가 정답 선지로 많이 나오고요. 거꾸로도 갑니다. 임시정부가 문항으로 나올 때는 그 배경으로 3.1운동이 정답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세트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백정과 관련된 일제강점기 형평운동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백정에 대한 차별을 반대합니다. 이게 형평운동이죠. 대중운동 중에 하나고요. 진주에서 1923년도에 조선 형평사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다른 대중운동들도 함께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소년운동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천도교 신자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만들기도 하고 천도교 소년회라는 그런 단체를 조직하기도 했었죠. 소년, 방정환, 천도교, 어린이날 이렇게 같이 묶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간회의 자매단체인 근우회, 대표적인 여성운동 단체라고 보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백정형평운동, 방정환 소년운동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면 좋겠네요. 자, 이 군대는 어떤 군대일까요? 미국 전략정보국 국내 진공 계획, 바로 한국광복군대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꽤 자주 나왔던 키워드입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되었다.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됩니다. 지청천이 사령관이고요. 조선 의용대를 이끌고 있던 김원봉이 의용대원들 일부를 이끌고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되기도 합니다.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요. 연합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함께 싸웁니다. 자, 미국 전략정보국 OSS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으나 일본이 생각보다 D-Day보다 먼저 항복을 함으로써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한국광복군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사 어떤 주제가 출제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0 총선거와 제헌국회도 역시 많이 출제가 됐고요. 세트 문제입니다. 50 총선거 결과 제헌국회가 결성이 됐죠. 네, 제헌국회는 어떤 일을 했을까? 반민특위, 농지개혁 이렇게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자, 김영삼 정부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 출제가 됐습니다. 민주화 운동 돌아가면서 골고루 나와요. 자, 이번에는 4.19 총선거가 나왔고요. 그동안 통일 노력 중에서 조금 덜 나왔던 7.4 남북공동성명이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 자료는 UN 한국임시위원단이 참가한 가운데 시행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는 바로 50 총선거입니다. 그 결과 제헌국회가 결성이 되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최초의 보통선거 제헌국회의원 선출 이게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조금 더 확장해서 알아두자면 제헌국회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가? 간선제에 따라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친일파 처단에 노력을 합니다. 물론 잘 되진 않았지만요. 농지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었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재산을 공개했고 금융실명제가 눈에 싹 들어옵니다. 바로 김영삼 정부입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와 관련된 키워드가 다 나왔네요. 지방자치제 실시, 금융실명제 실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을 하기도 했었고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 그 다음에 외환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었다. 여기까지 주로 이제 경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있는 게 김영삼 정부입니다. 4.19 혁명 한번 보겠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자료에 떡하니 나와 있고요. 4월 19일 너무 대놓고 힌트를 줘버렸죠. 우리를 뭘로 보고 말입니다. 그죠? 4.19 혁명 1960년도에 이승만 정부를 끝장냈던 그런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계기가 돼서 마산 시위를 시작으로 4.19 혁명이 이어집니다. 그 도중에 김주열이 사망하기도 하고요. 결과 이승만이 하야하고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장면 내각 즉 2공화국이
수립이 된다라는 것까지 원인과 결과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각 책임제 개헌이 자료로 출제가 되고 왜 이런 일이 이 사건과 관련된 배경을 물어보면 3.15 부정선거를 정답으로 골라가면 됩니다. 자, 같이 세트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항 되겠습니다. 주로 통일과 관련된 노력은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밑줄 친 이 성명 한번 볼까요? 일단 이 사파 자체가 상당히 좀 올드한 느낌이에요. 그죠? 이게 이렇게 생긴 라디오 여러분들 요새 보기 참 힘들어요. 박물관에 가야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통일 원칙 남북조절위원회 아하 이거는 바로 7.4 남북공동성명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냈으면 이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명분 삼아서 유신 개헌이 이루어졌으니 바로 유신헌법 공포 직전인 다에 발표가 됐겠다라고 추리를 조금만 하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발표가 됐던 문서가 7.4 남북공동성명이고요. 아까 살펴봤던 통일 원칙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 준비를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게 이제 합의가 됐고요. 그렇지만 남한에서는 유신 개헌이 이루어지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이 되면서 남북한 모두 독재 체제에 이용이 됐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통일문서 3개는 동일한 비중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 상호불가침을 골자로 발표가 됐던 합의문입니다. 이 시기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하기도 하고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세트예요, 세트.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한반도 비핵화 선언 요 세 가지 문서는 모두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에 발표가 됐다.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좀 같이 묶어서 알아두세요. 김대중 정부 때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통일 방안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이 방향에서 이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라는 문서가 6.15 남북 공동선언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2024 수능 한국사 어떤 주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고 관련 키워드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좀 뜯어봤는데요.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